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서울 아산병원 피부과에서 근무하는 문익준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암 치료를 받으면서 많이들 경험하시고 또 걱정하시는 탈모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간략하게 이 정도고요. 탈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발의 특징적인 구조와 생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초반에 약간 개요를 넣어봤고, 그다음에 실제로 항암 치료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탈모,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암 환자분들이 이제 집에서 두피와 모발을 어떻게 적절하게 관리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탈모를 유발하는 습관 그리고 전신 질환에 대해서 소개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발의 구조와 생리입니다. 모발은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여러 종류의 세포들이 모여 있는 독립적인 장기로서 역할을 합니다. 주된 기능은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털을 만들어내는 기능이고요. 털이 계속 성장하게 되죠. 우리 머리카락의 경우에는 하루에 한 0.3mm 정도 자란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걸 환산해 보면 한 달에 한 1cm 정도 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머리카락이 계속 자라기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머리털은 이제 모발 주기라는 걸 거치게 되는데 성장기, 즉 2에서 한 6년 정도 지속되는 머리카락이 계속 활발하게 자라는 주기가 일단 먼저 시작되게 되고 그 이후가 되면은 이제 퇴행기로 접어들게 되고 이때 머리털이 자라는 것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휴지기로 넘어가면서 한 2, 3개월 동안은 원래 있던 머리카락이 빠지고 그 밑에서 이제 새롭게 새로운 머리카락이 발생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을 계속 순환하게 되면서 머리가 빠졌다가 또 다시 났다가를 평생 동안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기 때는 머리카락이 굵고 길게 자라게 되고 점점 가늘어지고 이때 퇴행기와 휴지기로 이행하게 됩니다. 우리 머리카락은 다 이 모발 성장 주기가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싹 다 휴지기나 퇴행기로 이행하거나 이러면 우리도 털갈이를 할 텐데요. 이제 그러지는 않죠. 다 독자적인 독립적인 모발 주기를 갖고 있고 따라서 우리 두피에 살고 있는 머리카락은 성장기와 퇴행기 및 유지기의 비율이 한 9대 1 정도 됩니다. 즉 우리가 갖고 있는 모낭의 90%는 성장기에 해당되고 나머지 10%가 퇴행기나 휴지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이 성장기의 비율이 조금씩 줄어들어서 어쩔 수 없이 노화 현상에 의해서 머리숱이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전체 모발의 개수는 태어날 때 정해진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아쉽게도 우리가 태어난 다음에 머리카락의 개수가 증가하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인의 경우에는 평균 10만 개 정도의 머리카락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이보다 조금 더 많게 갖고 태어나는 분도 있고, 조금 적게 갖고 태어나는 분이 있어서 개인차가 존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모발의 개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은 일반적인 노화 현상인데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남들에 비해서 그리고 내 나이에 비해서 과도하게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아니면 성장기 모발의 비율이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모발의 굵기가 또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를 모두 우리가 탈모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암 치료와 탈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항암 치료를 하는데 내가 왜 탈모를 겪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항암제가 세포 분열이 빠른 세포를 공격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암세포는 세포 분열이 매우 빠르고 활동성이 강하죠. 그래서 이런 세포들의 독성을 보이는 것이 결국 항암제인데 이 항암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낭을 구성하는 세포들에도 독성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모낭세포들이 머리털을 만들기 위해서 또 우리 몸의 털을 만들기 위해서 꾸준히 분열하고 분화하는 이 활동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항암제의 공격에 조금 더 취약하죠. 그래서 고전적인 항암 치료, 즉 세포 독성을 보이는 항암 치료 후에는 대부분 탈모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암 치료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탈모 때문에 암 치료를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다 보면 탈모는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이라고 받아들이셔야 되고, 항암제의 종류, 또 항암제 중에서도 모낭의 독성을 더 많이 가지는 항암제가 있고 조금 적게 가지는 항암제가 있는데, 이런 항암제의 종류와 항암 치료의 기간, 또 당연히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탈모가 잘 생기고요. 그리고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탈모의 정도가 상이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이런 고전적인 항암 치료, 즉 세포독성 항암 치료, 항암제 외에도 표적 치료제들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런 표적 치료제도 탈모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암세포만 좀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치료제들임에도 불구하고 머릿결의 변화, 그리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게 되는 변화가 아주 특징적으로 발생하는데, 다행히도 완전히 머리카락이 다 빠지는 탈모는 발생 빈도가 매우 낮습니다. 이런 표적 치료제뿐만 아니라 유방암 치료에 특히나 사용되는 호르몬 요법도 심하진 않지만 경도의 탈모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암 치료를 하다 보면 항암제만 쓰는 게 아니죠. 가끔은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기도 하는데, 이 방사선 치료 자체도 탈모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방사선에 노출된 부위에만 발생합니다. 그래서 방사선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배에 쬐는데 머리카락이 빠질 일은 없고요. 실제로 뇌종양이나 두경부암 때문에 머리카락이 있는 부위에 방사선을 쬐게 되면 그 부위의 머리카락이 일시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한 2, 3주 후부터 발생하고, 다행인 것은 치료가 끝나고 방사선 치료에 의한 탈모는 대부분 잘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방사선 양이 너무 높거나 아니면 방사선 치료를 너무 오래 받는 경우에는 영구적인 탈모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이거는 방사선 치료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서 이 방사선 종양학과 선생님과 상담을 받으시고, 만약에 많은 선량, 많은 방사선을 오랜 기간 동안 쬐야 된다고 하면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탈모에 대한 치료 전략도 세우고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항암 치료를 하느라 빠지는 머리,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부작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날 수 있습니다. 보통 항암 치료 중단하고 3개월 후부터 머리카락이 점차 자라기 시작해서요. 가시적으로, 즉 육안으로 머리가 다시 나는 거를 볼 수 있는 거는 6개월 이내에 보통 다 관찰이 됩니다. 다만 이 머리카락 회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암제의 종류도 매우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항암제를 복합 치료에 사용하는 경우에 조금 더 탈모가 심하게 유발이 되고, 또 회복도 좀 더딘 경우가 많습니다. 항암제 용량 자체도 용량을 높게 쓰면은 탈모가 발생한 후에 회복도 잘 안 된다고 되어 있고, 항암 치료도 너무 오래 받게 되면은 당연히 모낭이 이 항암 치료 때문에 많은 손상을 받게 돼서 모발이 다시 안 자랄 수가 있고, 또 기타 개인의 특수성, 뭐 성별, 나이, 뭐 기저 질환 이런 것들도 머리카락 회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중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가 끝나고 3에서 6개월 정도 기다려 보고, 전혀 그 이후로도 발모가 안 되거나 예전의 머리숱의 뭐 절반도 채 회복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제 피부과를 방문하셔서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하심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피부과에 오시면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약은 미녹시딜이라고 하는 약입니다. 미녹시딜은 원래 고혈압 치료제인데요. 미녹시딜의 아주 특징적인 부작용이 다모증입니다. 그래서 털이 수북하게 나고, 원래 솜털로 존재해야 되는 부위의 털이 막 굵어지고 길어지고 하는 그런 부작용이 관찰된 이후로 이 미녹시딜을 탈모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녹시딜은 혈관 확장을 시켜서 이제 두피 혈관을 확장이 되면은 모발 성장이 촉진이 되고요. 도포 치료로 보통은 사용을 먼저 시작합니다. 그래서 용액이나 이제 거품으로 나오는 폼 제형의 여러 제품들이 시중에 존재하고, 이런 걸 열심히 이제 머리에 바르고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 발랐는데, 혹시라도 바르는 중에 생기는 부작용, 뭐 알러지 반응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또 두피가 너무 자극돼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 내지는 오랜 기간 발랐는데 발모가 잘 안 되는 분들에 한해서는 미녹시딜이라고 하는 약을 이제 먹는 약으로 처방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이 미녹시딜은 상당히 안전합니다.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이 부분이 저렴한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항암 후에 발생한 탈모의 치료제로서 가장 많은 연구 결과를 갖고 있는 그리고 근거가 있는 치료제라고 일컬어지고 있고요. 이 미녹시딜을 가장 먼저 시도해보고 만약에 반응이 없으면은 좀 부수적인 치료로 넘어가게 됩니다. 모든 환자분들께 권해드리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치료로는 이 LED 치료가 있습니다. 헬멧 이렇게 생긴 헬멧이나 이제 빛 타입의 LED 치료 기기라고 보시면 되고 이 LED 불빛이 모낭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의 활성도를 높여서 발모에 좀 도움이 된다라는 보고들이 있고 현재 이제 항암 후에 발생한 탈모 치료에 있어서는 아주 소규모 연구에서 몇몇 긍정적인 결과가 보고되고 있지만 대규모의 어떤 확실한 근거는 아직까지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사 치료 등도 좀 써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환자 본인의 피를 뽑아서 그 안에 고농도의 성장 인자를 가지고 있는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즉 PRP라고 부르는 이 주사액을 만들어 가지고 두피에 직접 주사를 놓는 방법을 써볼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 자체가 조금 비용이 많이 들고 특히 항암 후에 발생한 탈모 치료에 과연 도움이 되는지는 아직까지 연구 결과가 조금 부족해서 흔히 사용되고 있지는 않는 치료입니다. 그리고 치료를 시작할 때 제가 환자분들께 늘 말씀을 드리는 게 뭐 하루 이틀 치료한다고 해서 도저히 머리가 회복되는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최소 6개월 정도는 꾸준히 치료하는 것이 필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항암 치료 이전의 상태로 완전하게 회복하는 거는 또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고요. 이 치료들의 어떤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진 모낭을 되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소실된 모낭은 아직까지의 기술로는 되살리기는 어렵고 지금 있는 모낭에서 때로는 너무 가느다란 머리카락이 나와서 머리숱에 기여하지 못하는데 이런 머리카락들이 조금 더 길고 굵게 자라나도록 유도하는 치료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앞서 말씀드렸던 뭐 미녹시딜과 같은 그런 약물 치료로 회복이 잘 되지 않으면 두피 문신술이나 아니면 모발 이식술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두피 문신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머리숱이 좀 부족하면은 두피가 이제 훤하게 들여다 보이죠. 근데 두피에다가 좀 까만 점을 찍거나 아니면 머리카락처럼 보이도록 이렇게 까만 선을 그리게 되면은 즉 문신을 하게 되면 머리가 조금 더 빼곡한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시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모발 이식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부위의 머리숱이 부족한 경우에 머리숱이 많은 곳에서 머리를 조금 떼어와서 부족한 곳으로 옮겨 심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고 방사선에 노출된 부위에만 머리카락이 빠진 경우에 그리고 그 빠졌던 머리카락이 오랜 기간의 치료에도 잘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에 모발 이식술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항암 치료를 하면은 머리가 빠지고 뭐 잘 안 날 수도 있다고 되게 안타까운 말씀 많이 드렸는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들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완전한 예방법은 현재까지는 알려진 바가 없고요. 우리나라에선 아직 잘 쓰이고 있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이 두피 냉각요법을 통해서 일부 예방 효과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이 두피 냉각요법은 이 여기에 보시는 그림처럼 두피를 차갑게 만들어주는 이 콜드 캡이라고 하는 걸 쓰고 두피를 차갑게 하면은 혈관이 수축하게 되죠. 그래서 두피 혈관을 수축시켜서 주사로 맞는 항암제가 두피에는 비교적 덜 들어가게, 그러니까 모낭에는 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방 방법인데 아직까지는 국내에 보급되고 있지 않아가지고 좀 아쉽습니다만 앞으로 만약에 이게 비용이나 이런 게 좀 저렴해지고 건강보험으로 이제 편입이 된다고 하면은 기대해 볼 수 있는 예방법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하는 와중에 머리가 빠진다고 해서 그 모든 탈모가 다 항암제 때문이라고 내지는 방사선 치료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뭐 여러 유형의 탈모들이 있어서 이들을 감별하는 것도 진료실에서 해야 되는 일 중 하나인데요. 가장 흔하게는 휴지기 탈모로 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휴지기 탈모라는 것은 이 모발의 성장 주기,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 이 중에 휴지기로의 전환이 갑자기 과도하게 증가해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탈모를 일컫는데요. 항암제 자체가 모낭의 독성을 보이는 것보다는 치료 중에 발생하는 스트레스, 영양 불균형, 갑상선 기능 변화 같은 것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탈모의 유형입니다. 우리 항암제에 의한 탈모는 머리털뿐만 아니라 온몸의 털이 대부분 다 빠지게 되는데요. 이런 휴지기 탈모는 특징인 게 눈썹이랑 속눈썹은 보통 보존되기 때문에 머리카락만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모낭은 다 살아있게 돼서 수개월 내에 원래의 머리숱으로 자연 회복할 수 있다라는 아주 다행인 점이 한 가지 있고요. 그래서 이 회복하는 데에는 결국 영양 상태가 또 개선이 돼야 되고 전신 건강 상태가 이제 예전으로 건강한 상태로 돌아와야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다만 이 정말 휴지기 탈모인지 아니면은 다른 유형의 탈모인지를 감별하기 위해서는 피부과 진료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두피 염증 반응에 의한 탈모인데요. 요즘에 이제 항암 치료제들 중에 특히 표적 치료제들 중 일부가 두피에 심한 염증을 이제 한 가지의 부작용으로 갖고 있는 약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약을 좀 오래 쓰게 되면은 두피와 모낭 주변의 염증이 심해지고 두피의 통증 그리고 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동반되면서 심한 경우에는 진물과 또 피가 나기도 합니다.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지속되다 보면 모낭이 염증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손상을 받게 되어서 영구적인 탈모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그냥 단순히 머리가 빠지는 게 아니라 두피가 가렵다, 아프다, 내지 진물이나 피가 난다 하면은 이거는 적극적으로 염증을 줄이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때로는 발모제만 바르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참 안타깝고 그래서는 안 되고 두피에 염증이 의심이 된다고 하면은 좀 치료 전략을 따로 다르게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꼭 피부과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와는 또 별도로 생길 수 있는 유형의 탈모가 원형 탈모인데요. 원형 탈모는 자가 면역 반응에 의한 탈모입니다. 자가 면역 반응이라 함은 우리 몸에 나의 모낭을 공격하는 백혈구가 만들어져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인데요. 항암 치료 자체와는 연관성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항암 치료를 받다 보면은 참 몸과 마음이 다 힘들죠. 이럴 때 이제 정서적인 스트레스가 원형 탈모의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는 알려져 있고 특히나 이미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으시거나 아니면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항암 치료 받는 중에 또 원형 탈모가 발생할 가능성이 남들에 비해서 좀 높습니다. 이 원형 탈모는 이 질환 자체의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동그란 이 탈모반, 뭐 때로는 땜빵이라고 하는 게 먼저 발생하는 게 특징인데요. 이렇게 동그란 탈모반이 발생하면 원형 탈모라고 진단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지만 탈모의 범위가 이제 너무 광범위한 경우에는 항암 치료제에 의한 탈모와 감별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서 이럴 때에는 또 피부과 진료를 꼭 받으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두피와 모발의 올바른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피와 모발은 우리가 왜 관리를 하는지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들을 제가 좀 나열해 봤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두피에도 당연히 피지 분비가 되고 또 땀 분비가 있죠. 각질들이 좀 계속 쌓이게 되는데 이런 피지와 땀 각질들을 효과적으로 세정하는 것이 두피의 관리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헤어 스타일링 제품들을 쓰게 되면
예를 들어 젤이나 무스, 왁스, 스프레이 이런 것들 많이 쓰시는데 이런 것들이 남아 있으면 별로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제품의 제거 이 자체도 두피와 모발 관리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윤기 있고 튼튼한 머리카락 그리고 건강한 두피를 유지하는 데 가장 큰 이제 목표를 두시고 두피와 모발을 관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샴푸를 하면은 내가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자꾸 빠지는 것 같아서 그냥 머리를 안 감으면 안 되나요? 라고 가끔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샴푸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 머리카락 옆에 보면은 피지선이 있습니다. 이 피지선은 말 그대로 기름을 만들어내는 우리 몸의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름이 전혀 역할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털에 윤기를 제공하고 또 털이 이제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피지선이 계속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과다한 피지 분비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거를 이제 닦아내 주거나 세정해 주지 않으면 머리카락이 떡져 보이고 그리고 두피 자체가 청결하지 못하게 돼서 두피에 염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지선의 역할에 의해서 발생한 그리고 두피에 쌓여 있는 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세정이 필요하고 따라서 샴푸도 당연히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샴푸 횟수는 적정 횟수는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게 없긴 합니다만 보통 하루 한 번 정도 내지는 이틀에 한 번 정도가 추천됩니다. 다만 피지 분비가 많은 사춘기 때나 또는 머리에 헤어스타일링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침 저녁으로 하루 두 번까지 머리 감는 게 도움되고요. 머리를 감으실 때는 너무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게 되면은 그 자체가 두피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두피와 머리카락에 그냥 물을 살짝 묻힌 다음에 바로 샴푸질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잘 불려지지 않고 세정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로 두피와 머리카락을 잘 불린 후에 잠시 기다렸다가 샴푸를 하는 것이 각질과 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손톱으로 두피를 막 문지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우리 손 끝에 이 지문이 있는 면으로 부드럽게 문지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앞머리랑 윗머리는 잘 씻고 헹구시는데 정수리 그리고 목덜미 그리고 귀 주변 이쪽에는 샴푸질을 잘 안 하거나 또는 잘 안 헹궈져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좀 신경 써서 샴푸로 잘 문지르고 그리고 물로 충분히 헹구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샴푸 자체도 매우 중요하지만 샴푸가 끝난 다음에도 우리 두피와 모발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빨리 말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고요. 수건을 이용해서 일단 물기를 가볍게 털어준 다음에는 시원한 바람, 요즘에는 이제 여름이니까 선풍기 바람을 이용해도 되겠지만 요즘에는 헤어드라이어에도 대부분 찬바람 기능이 있어서 헤어드라이어로 이제 머리를 말리시는 게 추천이 되고 이때 머리카락을 말리는 것 플러스 두피도 잘 건조시켜 주는 것이 아주 핵심 포인트입니다. 젖은 상태로 두피가 장시간 방치될 경우에는 두피 위에 세균이 자꾸 증식하고 또 염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찬바람으로 말리면은 내가 머리 말리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저는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는데 괜찮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뜨거운 바람으로 머리를 말리는 경우 두피 자체에도 자극이 되면서 또 뜨거운 열 자체가 모발 손상을 야기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시원한 바람으로 말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너무 샴푸를 자주 하게 되면은 두피가 건조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까 피지를 잘 닦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건조하게 만들어 버리면은 두피에 좋을 게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두피 보습제를 사용할 수 있고요. 머리카락도 너무 건조해지면은 쉽게 갈라지고 또 끊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샴푸 후에 에센스나 오일 같은 제품을 사용하는 게 도움됩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 중에는 많은 분들이 가발을 착용하고 계세요. 근데 가발 착용하는 게 전혀 문제될 건 없지만 아주 가끔 두피를 자극하는 접착제 때문에 두피에 염증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발을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뭐 흔치는 않지만 고정핀을 사용해서 두피 자체에 물리적인 자극이 가해지는 경우에도 전혀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뭐 피부에 자극이 되지 않는 가발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발을 너무 오랜 기간 또 장시간 착용하다 보면 두피 염증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발 자체는 뭐 외출하실 때 꼭 필요할 때만 착용하시고 평상시에는 면으로 된 두건 같은 걸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탈모를 유발하는 습관이랑 전신 질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모를 유발하는 습관, 뭐, 한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머리카락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요, 두피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셔야 되고, 두피가 건강해야지 모발도 건강하다라는 이 키프레이즈를 꼭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피의 염증을 줄이는 것, 그리고 감염 같은 것을 예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두피에 자극이 되는 샴푸, 뭐 트리트먼트, 본인 두피에 맞지 않는 제품들은 당연히 피하셔야 되고, 헤어 스타일링 제품 같은 것도 사용을 하는 거는 문제는 없지만 사용 후에는 반드시 잘 헹궈서 씻어내줘야 합니다. 그리고 모발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는 행위들을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염색이나 탈색, 뭐 펌을 자주 하거나 고데기를 매일 쓰게 되면은 이 자체가 다 열 손상과 화학적 자극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모발에 좋을 게 전혀 없고요. 가끔 가다가 빗질을 하면은 뭐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머릿결 관리에 도움된다고 해서 하루에도 참 오랜 시간 빗질하시는 환자분도 많이 봤는데 이거 자체도 계속 하다 보면은 물리적인 손상이 쌓이고 쌓여서 모발과 두피에 좋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빗질을 하시는 것을 항상 말씀드리고 두피의 반복적인 자극, 그리고 두피 감염, 청결하지 못한 두피, 이 모든 것이 두피의 염증 반응을 야기하고 탈모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두피를 잘 건강하게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피면은 뭐 전혀 좋을 게 없죠. 특히나 머리카락에도 좋을 게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담배를 피면은 혈관 수축에 의해서 두피의 혈류가 감소하게 돼서 우리 모낭이 열심히 일하는데 좀 방해를 하게 되고 산화 스트레스 유발이 돼서 또 두피가 노화가 될 수 있고 두피의 염증 반응에 악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 관리도 좀 중요한데요. 너무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비만인 경우에는 전신 염증 반응이 유발돼서 또 두피에도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아서 건강한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는 것이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열심히 탈모 치료를 하는데도 좀 개선이 별로 안 되거나 아니면 더 악화가 되는 분들 가끔 있으신데 그럴 때에는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모발 소실과 연관성을 보이는 전신 질환들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뭐 갑상선 질환이나 빈혈, 감염 등이 있는데 이런 걸 전혀 모르고 그냥 탈모 치료만 열심히 하다가 알고 보니 이런 기저질환이 있어서 탈모가 개선이 잘 안 되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모 치료를 하기 전에 이런 전신 질환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야 되고요. 특히나 탈모를 유발할 수 있는 약물, 앞서 말씀드렸던 항암 치료제, 항암제들 외에도 여러 항생제, 항진균제, 항우울제 등등의 다양한 약물들이 탈모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또 약물 복용력 등을 열심히 조사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지 체크를 하고 탈모 치료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우리 모낭은 항암제에 취약하기 때문에 항암 치료 중에 탈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항암 치료 후에 몇 달 정도 지나면 모발이 보통 성장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가능한 발모가 되기까지는 6개월 정도 소요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6개월 이상 기다렸는데도 발모가 좀 불충분한 경우에는 꼭 피부과 진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피부과에 가시면 이제 여러 다른 탈모 질환과의 감별을 먼저 해야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항암제에 의한 탈모라고 진단이 내려지면 미녹시딜을 도포하거나 때로는 복용할 수 있고, 또 이런저런 치료들을 다 병행하면서 최소한 일부는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댁에서는 올바른 두피 관리 그리고 올바른 샴푸를 통해서 모발과 두피를 건강하게 잘 관리해 주시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내가 머리가 잘 안 자라는 경우에는 탈모를 유발하는 요인이 있진 않은지, 탈모를 유발할 수 있는 전신질환이나 약물을 내가 먹고 있진 않은지를 꼭 확인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